먼저 중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무슨 명칭을 미사일이 쓰고 있습니까? 중국은 DF라는 영어로 명칭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읽기로는 중국말로는 둥펑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우리는 보통 동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 관련 뉴스를 보면 동풍 15호, 21호, 몇 호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것이 미사일 종류를 나타낸 것이죠. 중국은 엄청나게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발전시키는 주 종류가 어떤 미사일 종류입니까? DF-21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ABCD까지 있는데 그 중에 DF-21D라는 게 사거리가 한 2000km 정도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ASBM, Anti-Ship Ballistic Missile, 그리고 그걸 우리말로는 대함 탄도탄이라고 합니다. 이 지대함 미사일을 중국이 역점을 들어서 만든 겁니다. 세계 최초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사거리 늘려서 동풍 26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제1도련, 제2도련을 전략적으로 구현하는 겁니다. 결국은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그 나라의 전략적인 구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소위 등소평 시대 때 도광양해라는 이름으로 해서 미국의 그 양안 사건 이후로 자존심 상한 이후부터 미사일 개발에 전신 전력을 했습니다. 국가 전략으로서 미사일 개발을 추진해 왔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거의 미사일 개발에서 정점에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동풍 31, 동풍 41 다탄두 형태로서 미국을 견제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동북아 질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미국 트럼프 정권에서도 INF 파괴에 대한 근본 원인이 여기서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걸 더 발전시켜서 고체 추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까지 만들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저궤도 감시정찰 위성은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형태의 이름으로 발사하는, 상당히 우주뿐만 아니고 탄도미사일에 있어서 정점에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여튼 상당히 지금 발전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탄도미사일 기술은 세계 정점에 와 있죠. 탄도미사일은 단순히 무기체계가 아니라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체 인공위성을 중국의 기술로 쌓아 올렸죠. 최근에 중국은 발표에 의하면은 미국의 GPS와 같은 중국 자체 GPS를 개발을 해서 운용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체 GPS를 만들려면 인공위성이 24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중국이 그만큼 이렇게 자체 기술로 쌓아 올렸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중국은 미사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또 주변국의 미사일 동향에 맞게 우리 미사일을 개발을 하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중국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 7함대 전력들이 중국 근해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1도련선이 한 1500km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사격을 해서 함정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2000km 내외에 동풍 21D를 대개 공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것이 대개 위협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6은 사거리가 한 얼마 정도 되죠? 지금 한 3,500km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26은 이제 성공한 겁니까? 불과 1년 전에 시험을 했고 최근에 지난주에도 언론에 일단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풍 21D는 제1도련선을 방어하는 개념의 미사일로 발전이 된 거고요.
동풍 26은 제2도련선이 한 2,500km에서 3,000km 내외 또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3,000km 내외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겨냥해서 만든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력을 꾸준히 개발해 나갔고 그거를 미국의 시위 행태로 가끔씩 여러분들 보시는 언론에 한 번씩 시험 사격을 이제 수행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유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확한 탄도를 그어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레이더에서 그 예상되는 궤적을 추적할 수가 있죠. 그럼 요격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탄도미사일로 가다가 다른 곡선을 걷는 기술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현주소는 어느 정도입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극초음속의 계열입니다.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으로 오기 때문에 레이더에서 추적이 되고 그 미국으로 봐서는 그 MD망을 이제 가동을 시키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요격 확률이 높으니까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그 영어로 HGV, 그러니까 H가 하이퍼소닉, G는 글라이드, V는 vehicle. 우리말로 하면 극초음속 활강 비행체입니다. 이 개념은 기존의 탄도탄 개념에서 순환 개념이 좀 들어간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탄도탄을 부스팅해서 쏘고 여기서 분리되고 나머지 첨두부가 비행기처럼 날아가서 아주 낮은 고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MD망을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미국으로 봐서는 거북스러운 그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탄 미사일은 사격하면 이렇게 포물 곡선을 그리죠. 그러면 여기서 레이더가 초착하게 되면은 상승 곡선의 일정한 곡선을 추적하면 하강 곡선도 그대로 추적이 됩니다. 그래서 요격을 하는 체계죠. 그런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사격하면은 하강할 때는 이것을 이제 엔진이나 뭐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하면서 저공 비행을 하니까 정해진 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레이더로 잡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무기 체계를 만들면 방어하기가 아주 어려운 체계입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사실 소련 때부터 미사일의 강국이었죠. 미국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강국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강국이죠. 러시아는 유럽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최근에 동북아 지역에 아주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은 어떤 명칭이 있나요? 현무나 동풍처럼? 네, 러시아는 구체적으로 우리 현무나 동풍처럼 이렇게 이름이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단 러시아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미사일의 그 미국과 러시아가 효시입니다. 하나의 출발선상이죠. 중국도 그러하고 북한도 러시아를 쳐다보면서 미사일을 개발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사실 미국보다 앞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액체로 출발해서 고체로 전환되고 있고 중국도 그걸 본받아서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했고 북한도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ICBM에 있어서는 뭐 중국보다 더 앞서 있죠. 소위 얘기해서 그 토폴이라는 ICBM을 만들어서 모스크바 군계에서 발사하게 되면 시베리아를 건너서 우리 동북아에 있는 캄차카 반도에 떨어뜨리는 정도의 정확도 거의 200m 이내를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그걸 더 발전시켜서 블라바라는 그 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이런 것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억제가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러시아가 전술적인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아시는 그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스칸데르가 러시아에서 만든 겁니다. 사거리 500km 정도 되는 전술형 미사일을 만들었죠. 러시아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그 기술의 정점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로 봐서는 뭐 큰 위협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의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ICBM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폴이나 블라와라는 게 이미 ICBM입니다. 전술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동북아보다는 유럽에 대한 그 미국의 MD망 돌파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개발한 이스칸데르라는 것도 유럽에다가 배치를 한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미국에서 폴란드에다가 MD망을 구축한다니 러시아가 반응을 했죠. 우리 이스칸데르를 거기다 배치하겠다. 그러니까 이스칸데르라는 그 자체가 탄도미사일이고 칼리브라는 순항미사일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유럽을 지향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동북아에 배치됐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관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러시아는 구소련의 경우는 미사일을 액체 연료를 위주로 한 미사일을 발전시켰죠. 그런데 구소련이 붕괴하고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로 전환되면서 러시아는 미사일의 고체 연료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액체와 고체 다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럼 지금 상당히 그 고체 쪽도 네. 많이 발전이 됐겠네요. 네, 뭐 발전 정도가 아니라 성숙했죠. 러시아나 중국도. 그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은 특히 우리 박 본부장님은 유심히 관찰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대다수가 구소련으로부터 또 러시아로부터 받아들였죠. 그래서 북한은 보면은 스커드나 노동, 무스탄 이런 것들을 사실은 러시아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체 연료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북한의 초기의 미사일은 대다수가 액체입니다. 근데 요새는 고체를 개발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기술을 유심히 보면은 북한 미사일을 연구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제가 미사일 사령관 할 때도 북한의 미사일을 연구할 때 러시아의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기술을 분석해 보면서 하니까 아주 도움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는 것을 저희들 물론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그게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러시아에 의존적으로 기술 협력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상당히 기술에 대해서 북한이 관심을 기울이고 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군사 대국화, 보통 국가를 추진하고 있죠. 그동안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해서 군사력을 키우는데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세계 2위일 때도 군사력 2위에 걸맞게 못 갔고, 현재 경제 세계 3위인데 군사력은 세계 3위까지는 못 가고 있는 거죠. 그건 헌법 때문인 그때 이제 아베 수상을 비롯해서 일본 극우 세력들은 보통 국가로 가기를 하죠. 헌법을 개정해서 경제 수준에 걸맞는 국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평화헌법 안에서도 일본은 미사일에 대한 기술 축적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미사일의 수준도 세계적인 수준을 가고 있죠. 일본의 미사일을 우리가 저희들이 관찰해 보면 아주까지 타격이라고 하는 건 일본 평화헌법에 따라서 하기 힘들어서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기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일본은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일본에서 스텔스 비행기를 만들면서 물론 미국과 협력하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그 공대함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그 일본에서 초음속으로 이제 가는데 이 사거리가 한 2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0km에서 250km 가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력화하지 않고 곧바로 400km로 연장하는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위협적인 미사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대함이라는 것은 비행기에서 함정을 공격이지 않습니까? 그럼 함정의 입장에서는 그 비행기를 요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400km 정도 요격할 수 있는 현재 그 미사일은 그 범위를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레이더로서 우리가 추적은 가능하나 일단 타격 수단 자체가 더 멀리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인진열한 때 일본 왜군이 전국 시대 때 칼싸움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훌륭하신 이순신 장군님은 그걸 간파하시고 절대로 일본군하고 근접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채택한 전술과 전략은 천자총동, 지자총동 이런 총통을 통해서 포격전을 해서 배를 먼저 파기시킨 겁니다. 그것이 현세에 와서 똑같은 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미사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현대전에 있어서 기술의 총알로서 뿐만 아니고
안보를 위협하는 큰 그겁니다. 기술 자체가 안보입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군사력은 질적으로 향상이 되어야 향상이 되는 것이죠. 일본은 자체 탄도탄 기술을 가지고 네. 우주 인공위성을 맞습니다. 쌓아 올렸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이실론이라는 로켓이 있습니다. 직경이 한 2.5m에 길이 한 29m. 1단 고체, 2단 고체, 3단 고체, 4단 액체. 위성 중량은 한 500에서 600kg. 주로 스파이 위성을 날리죠. 지금까지 4번을 날렸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아시는 미사일 지침에서 고체 추진기한을 써서 위성 발사체를 쏘지 못하게 난 제한을 걸어놓은 것이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미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 미사일 기술이라는 것은 그 나라 안보를 지키는 핵심적인 걸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중국, 러시아, 일본의 미사일 기술 수준과 미사일 발전 동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가장 관심사인 북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기술을 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4차 중동전 때 이집트에다가 공군 조종사를 파견했었죠. 그때 4차 중동전이 끝나고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이 선물로 스커드 미사일,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선물했습니다. 그거를 분석을 해서 스커드 미사일을 발전시키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노동, 무수단, 지금 ICBM까지 이렇게 가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스커드 미사일 자체가 사실 액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 500km 정도 갔고 네. 그때 초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전 동향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북한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 발전을 많이 시켰습니다. 스커드-C는 이집트로부터 가져와서 데드카피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무수단은 그 러시아의 BM-25라는 SLBM을 가지고서 개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액체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연료 주입하는데 그 연료가 그 독성 연료입니다. 연료를 주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의 킬체인 전력이 있어서 상당히 그 대응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였죠. 전술적으로 액체를 가지고서 탄도탄을 만든다는 단점을 고체 추진기한으로 해서 탄도탄을 만드는 데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요약하면 북한은 이미 이제는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격할 때 이렇게 조립을 하고 거기에다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데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걸려요. 그리고 또 열 때 흘러나오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씻어내야 되고 그리고 또 옮기고 사격하는데 대단히 시간이 소요되죠. 그래서 이제 최근 한 10년 정도 된 거죠. 고체로 예. 전환한 것이. 그 이전부터 연구는 아마 했을 겁니다. 했을 거고 실제로 언론에 노출된 거는 한 4, 5년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 제가 봤을 땐 한 10년 전부터 아마 연구를 시작을 했을 것 같고 시험 발사하고 이런 것들이 4, 5년 전부터 본격화된 걸로 봐서는 무기에도 이제는 고체 연료를 주로 써서 개발하는 걸로 보입니다. 고체로 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 탄이나 포탄처럼 한 덩어리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동하기도 쉽고 이동 발사체에 싣고 함대나 가서 사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만큼 탐지하기가 어렵고 또 사격할 때도 소요 시간이 적게 걸리죠. 그래서 대단히 이동하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협 수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북한은 ICBM에 대해서 사격을 연습을 했잖아요. 2017년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미국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ICBM. 예. 사실 ICBM이라고 결국 미국을 위협을 하면 사거리가 한 8,000km라든지 10,000km 또는 12,000km를 이제 가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를 시험을 할 수가 없어서 북한이 그 선택한 방법은 소위 얘기하는 고탄도로 쏜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쏘야 될 거를 위로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걸 우리는 고탄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낼 수 있는 소위 추진기관, 액체 추진기관에 대한 능력은 보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미국을 위협할 때 소위 그 ICBM 중에 하나의 큰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재진입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공기층을 고도 100km에서 들어갈 때 마 24 정도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첨두비 온도가 한 7,000도에서 8,000도씩가 됩니다. 거기에서 견딜 수 있는 재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까지 북한은 IRBM 정도에 대해서는 재진입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나 ICBM 정도에 가지고 있는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는 그런 증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간도 그런 데한 연구를 아마 꾸준히 할 것 같습니다. 그 미사일에서는 ICBM을 쏘려면 8,000km, 10,000km 가려면은 대기권을 통과해서 우주 무슨 건이죠? 성층권, 성층권 이런 데를 갔다가 다시 대기권을 진입해야 됩니다. 대기권을 돌파할 때도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지만은 대기권을 들어올 때 그 마찰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7,000도, 8,000도, 많게는 10,000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렇죠. 그때 대부분이 마모되거나 타버립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탄이 성공하려면은 대기권을 돌파해서 우주로 가는 기술, 그 다음에 그 대기권을 통과하는 그 열을 견딜 수 있는 기술, 그리고 항법 장치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ICBM은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은 저도 충분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권의 재진입 기술이 지금 북한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SLBM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잠수함에서 네, 사격하는 거를 지금 실험을 계속하고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기술자, 과학자, 우리 과학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거는 SLBM이라고 북극성 2가 그 북극성이죠. 북극성 2는 지상으로 발전시킨 모델이니까 북극성이 나오고 그다음 북극성 3가 나올 텐데 현재 북극성은 사거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떤 형태든지 잠수함에서 지상하고 쏘는 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물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상대적으로 관측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위협적이라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 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SLBM이 되기 위해서는 구축함이 한 3,000톤 이상 대형으로 돼야 되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기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SLBM이 전력화되는 것을 관심 있게 보려면은 북한의 그 잠수함을 한 3,000도급 건조하느냐, 그다음 그 안에 그런 기술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북한까지 알아봤습니다. 주불리 김병주 채널은 여러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안보를 바로 알리기 위한 채널입니다. 국민의 하나된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채널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